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0월 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앞에 편집한 내용들은 좀 논리로 구성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남북한 중 누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충분조건 논리라는 건데요. 만약에 적이 주권을 침범한다면 그러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김정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원인 가정이 자기네들은 선제 공격은 하지 않는다. 꼭 쓰는 표현은 우리의 자기네들의 주권의 침범을 당한다면, 주권이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떤 사람의 해석으로는 적이라는 게 남한일 수도 있고 또는 중국일 수도 있다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이것은 남한한테도 적용이 된다고 그런다면은 한국은 핵개발, 무장, 전쟁 억제론이 또 부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측은 김정은이 한 말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주권을 침범한다면, 그 다음에 이 핵무기 사용을 시도한다면, 윤 대통령은 거꾸로 먼저 북한이 그런 거를 한다면은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해가지고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는 얘기는 뭐 1년 내내 똑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만, 압도적 대응이라는 게 뭐 공격이겠죠. 육해공군을 다 포함해가지고 남한만의 공격이 아니고 한미 또는 한미일 그런 거로 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충분조건 논리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말을 인용을 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우리를 공격하면 그러면 우리도 공격한다. 이것은 우리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 원인 가정이라고, 원칙을 원인 가정으로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은 선제 공격을 또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저건 어쨌든지 지난 4월에도 한번 미사일을 발사할 때 사전 이란이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서 그런 게 있고, 또 이번 거는 사전 메시지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쏴놓고는 하는 얘기가 확전은 또 원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후변화, 중국 전기차를 억제하려는 서방의 진흙탕 같은 노력, 올리버 호단과 메리양 AF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유럽에서는 중국의 과잉 능력, 과잉 생산, 이거를 위기로 좀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BYD죠, 중국의 기업. BYD는 유럽 5대 자동차 회사 중 하나가 되기를 희망하여 헝가리와 트리키에 공장을 설립할 계획도 있다. 그래서 유럽 자동차 메이커인 두 곳이 이미 백기를 들고 경쟁할 수 없으며 오히려 파트너가 되기로 결정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유럽이 ESG 친환경 한다고 유럽은 자국의 핵심 산업들이 중국에 휘둘리게 된 그런 상황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연이어서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수요 약세와 비용 상승에 직면하여 수익에 대해 경고한다. 니켈이 로이터입니다.
이 중국의 공급 과잉 문제는 중국 내 수요 감소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스탈렌티스가 캐시카우 시장을 잘못 판단해서 지금 재고가 너무 많다. 또 판매 부진이 있고, 그래서 뭐 할인 판매를 해야 될 지경이다. 스텔란티스도. 폭스바겐과 스텔란타스, 르노 등 유럽 3대 자동차 제조업체가 주가 수익률 3%로 미국의 GM과 포드, 도요타보다도 훨씬 낮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EU가 중국산 전기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관세 투표 예정이다라고 10월 4일 날 어저께 했습니다만은 최고 한 45%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에 대해서 투표를 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은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했죠. 선거를 앞두고서. 그러나 EU는 그런 강한 관세는 매길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EU가 관세를 전기차에 대해서 올릴 거냐 하는 게 거의 결정이 됐다는 뉴스가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EU 중전기차 관세율 최고 45.3%, 중계련이 반대라고 정미나 연합뉴스입니다. 강력 반대, 독일이 근데 반대했고 회원국 투표 부결로 실패해서 집행위에서 결정권이 넘어갔다. 이달 말부터 5년간 시행하는데 중과 협상에 따라 변경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했는데 기권표는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상무부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는 중국은 유럽의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보호무역주의 방식과 중국 전기차에 부과하는 반보조금 관세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이런 얘기인데 미국에 대해서도 거의 같은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일본 총리,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동아시아가 될 수 있다 경고. 키야마 히로시 AFP입니다. 이시바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이 지역 분쟁 지역 주변에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특히 우려되는 것은 대만이라고 연설을 했답니다. 일본은 또한 방위비를 대폭 인상하고 미국 및 필리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의 안보관계를 강화하려는 계획으로 중국을 화나게 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의 저출산율, 조용한 비상사태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현재 1,050엔이 평균인데 43% 가까이나 올려가지고 평균 최저임금을 1,500엔, 10.2달러 정도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선택한 K2 전차를 아르메니아도 달릴까? 이런 제목으로 박진우 기자 조선비즈입니다. 아르메니아 구매 가능성 검토. 유럽 관문에 위치한 아르메니아가 폴란드, 루마니아에 이어 현대로템의 K2 전차의 차기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르메니아는 주변국과 크고 작은 분쟁이 잦다. 옆나라 아르제바이잔과는 역사적으로 갈등이 깊다. 아르메니아와 아르제바이잔은 2020년대에도 여러 차례 전쟁을 반복하고 있다. 아르메니아가 거기에서 유독 기독교 국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르제바이잔은 이슬람권으로 돼 있고 그게 좀 복잡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아르메니아는 주력 전차로 과거 소비에트 러시아가 개량한 T-80U 150대를 운영 중인데 또 T-72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요게 그 1985년 실전 배치된 전차로 대한민국 육군도 불곰 사업을 통해 1996년부터 33대를 도입해 교육 실전용으로 쓰고 있다. 아마 돈 주고 사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은 구소련에 노태우가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해 러시아는 무기로 갚았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래서 한국은 전방에 적 병기화 부대까지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 무기에 대응할 능력이, 그래서 그걸 또 연구했겠죠. 어떻게 되면은 또 한국이 만든 무기는 러시아제하고도 호환성 있는 무기를 또 생산할 그런 능력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기아 22명 태우고 수심 1m 건너는 중형 표준차 세계 최초 공개. 김재성 JD넷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기아 국내 지상군 방산 정시에 코덱스 참여 계룡대에서 개최를 했는데, 기아는 중형 표준차 5톤짜 KMTV와 수소 경전술 차량 ATV의 실물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중형 전술차를 바탕으로 제작된 험지의 그 산불 진화차, 험지 인명구조용 개선형 구급차, 장병 생존성 향상을 위한 AI 통합 경계 시스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지형에 맞게 지상전, 육군 지상전에 필요한 것들을 또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 세계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이거 다 전쟁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갑니다. 저는 뭐 의대 정원도 그 의사수 늘리는 것도 그거는 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거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하지만은, 만약에 사태 때 그 의사들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지상전이 일어나고 뭐 어떻게 되든 민간인 부상도 많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좀 인식을 하게 됩니다. 노크 노동조합 새로운 계약 협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1월 15일까지 파업을 중단한다. 톰 크리셔 AP입니다. 중국 동부 해안의 그 부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4만 5천 명을 대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뭐 허리케인, 태풍 등등이 있고 하수가 뭐 호소를 해서 그런지 일단 1월 15일까지 파업 중단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이게 그 해결되기 위해서는 임금을 왕창 올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는 쪽으로 그 다른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뭐 그 고용법 가르치는 토마스 콜러라는 사람이 둘 다 살 수 있는 언어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고 확신한다. 이번 1월 15일까지 그 중단하는 과정에 그게 결국 임금 인상 아닐까,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게 왜 발생이 됐을까 하면은 부두 자동화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자동화 뭐 이런 거는 뭐 앞서가고 있죠, 부두에. 그러니까 여기에 써 있는 것도 일자리를 구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자동화에 따라서 자기네들 일자리를 뺏기니까 언젠가는 뺏길지 몰라도 자관 임금은 올려달라,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고려한 얘기를 또 뉴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고려아연 영풍 양측 모두 인정한 고려아연 향후 주가 100만 원대, 2.7조 차입에도 가능할까? 나현준 매일경제입니다. 최윤봉 고려아연 회장 대 영풍 MBK, 고려아연 경영권 놓고 분쟁 격화, 뭐 쭉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이번에 그 대항 매수의 현행 대비 2.5배에 달하는 투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MBK 쪽에선 그래서 투자 여력에 제한이 있을 거다 고려인이. 어쨌든 누구든 승자의 저주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고려인이 자기 방어한다고 그렇게 돈을 쓰면은 향후 투자 여력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일단은 뭐 경영권 안 뺏기는 이 경영 생존이 우선인 거겠죠. 그 다음에가 이제 또 돈을 벌어서 투자하고 뭐 그런 거겠죠. 우선순위는 맞게 하고 있는 거죠. 우선 생존이 문제인 거죠. 현재 고려인 경영진에 연간 이자 비용만 1,860억에 달하는데 이거 뭐 돈 벌어서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승리해도 승자의 저주에 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뉴스 제목으로 MBK 선택의 시간 고려한 공개매수 연장이냐 철회냐. 연장이 된 거나 마찬가지랍니다. 글로벌 리서치 플랫폼은 고려인 자사주 취득 의혹 문 열 수도 이렇게 또 이한님 또 팩트에서 스마트 카르마라는 그 리서치 플랫폼이 있는데 위험한 그 자사주 거기 매수에 뛰어들어야 하나 아니면 더 안전한 낮은 가격의 MBK 파트너즈의 그 공개 매수를 선택하나. 근데 뭐 그 똑같은 가격으로 다시 인상을 해서 대항을 하고 있죠. MBK로. 고야엔 운명가를 기관의 선택, 최윤범 대 MBK 누구에게 파는 게 유리할까? 노자훈 조선비즈입니다. 2일에서 4일 거래 급증, 이날 사면 MBK엔 못 팔아. 국민연금은 매도 중, 최윤범 간접적 지지, MBK에 팔면 덜 벌지만 불확실성은 해소된다. 영풍증밀은 MBK 우위, 최 회장 가격 올릴 수도, 고려엔 최소 목표 5.87% 달성 못해도 다 사겠다. JP모건 창고서 대량 매수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JP모건은 과거 고려엔의 이근이호를 인수할 당시 실사를 담당하는 등 최 회장 측과 측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어느 편에서도 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간접적으로는 최 회장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풀이된답니다. 국내 기관은 아직 별 움직임이 없고 패시브 펀드 선택도 주목이 된다. 그리고 영풍정밀이 고려엔집은 1.85%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풍정밀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면 고려엔의 의결권 3.7%를 가져오는 효과가 생긴다. 이 영풍정밀이 또 이게 변수로 크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10월 4일 1시 46분 현재의 외국인 지분 현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17.23%인데 9월 달에는 뭐 한 18%, 18.2 몇 프로인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10월 4일은 JP 모간이 13만 3,742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리코 파트너스 FPC 특수 그 법인을 만들었는데 고려 아연 측에서 세 사람 이 제리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해서 좀 찾아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그 성경 번역에는 구약의 여리고 전투라고도 하나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자관 이렇게 그 제리코라는 게 뭐 여러 그 의미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관 전쟁을 불사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이름을 진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름을 짓자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주 그 결전의 이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자관 이스라엘 땅을 찾기 위해서 옛날에도 그게 뭐죠? 이집트에서부터 탈출애굽을 하면서 나중에 여리고를 공략을 하는 그런 거를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무너뜨리죠. 이스라엘이.
요렇게 그 정신무장까지 해가면서 허겄다. 아, 아까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그 마음하고 똑같네요.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공격한다. 그리고 선제 공격 허겄다. 음, 요런 심리로 이해를 하면은 딱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고려엔 백기사 합류 메인 캐피탈 투자 이력 살펴보니 또 우호 그 펀드로서 메인 캐피탈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고려아연이 2조 7천억 원을 부담하고 베인 캐피탈이 약 4천억 원을 각각 부담해가지고 자사주 공개 매수에 나선다. 베인 캐피탈 등 대규모 미국계 PEF 운영사는 경영권 분쟁 관련 딜이든 형식을 개의치 않고 투자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베인 캐피탈이라는 회사는 1850억 달러, 약 250조 원의 운영자산을 보유한 미국계 PEF 운용사다.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섰던 민 롬니 상원의원이 공동 창업자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흘러오는 이런 거로 봐서는 이것도 지금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을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미중 대립각으로 가는 것 같은, 그렇게 비유해도 뭐 안 될 거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헤어질 결심 최은범 회장 나올 만에 영풍 3만 주 넘게 매도. 제가 그 영풍 내에 있는 최씨 지분하고 그 고려에 있는 장씨 지분하고 어떻게 우호적으로 교환해 가지고 합의 이혼하는 방법은 없겠는지를 제 그냥 개인적인 희망사항으로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 영풍의 이 최윤범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을 좀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풍 지분율이 2.18%가 있었는데 0.46%까지 낮아졌다 하는데, 이 최 회장만이 아니고 여러 그 최씨 가문의 그 사람들이 영풍에도 그 주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장씨네들은 돈이 좀 부족하면은 영풍 자체 주식회사로 들어와 있는 투자가 최대 주주로 돼 있긴 하지만은 개인 명의로 들어온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또 팔아가지고 팔면은 그걸 또 MBK가 또 사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MBK도 83만 원에 재반격을 했다. 그래서 전해 전쟁은 연장전으로 가고 있다. 최하영 YTN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이 암호화폐 산업에 침투한 방법, 샘 캐슬러 코인데스크에서 보도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IT 인력을 고용한 12개 이상의 암호화폐 회사를 확인했다. 그리고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고 면접을 성공적으로 탐색하고 참고인 확인을 통과하고 실제 근무 이력을 제시하면서 북한 사람이 자관 침투했다. 그리고 또 그 해킹당한 여러 사례가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명한 블록체인 개발자인 자키 미니아는 모두가 이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짜 문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기기, 여유 부여, 뭐 엄청 장문의 이 내용인데요. 미국과 유엔은 각각 2016년과 2017년에 북한 IT 인력 채용을 제재하게 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커밍포드 몇 달 동안 우유급여의 뜻이 잘 모르겠지만 웹캠 끄기, 300만 달러 규모의 해킹 1년의 우연, 뭐 이런 식으로 쭉 히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루플레이션과 러스트는 5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는데, 공식적인 원인은 도난당한 개인 키였다. 이렇게 어떤 그 암호키겠죠. 그거를 어떻게 도난을 당했는지, 해킹을 당할 때 저건
해킹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뭐 실력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도 되겠죠. 싸구려만 찾는 한국인 혐한 조장 1석간지 발행 부수 감소로 결국 중앙일보 일본판인데요. 산케이 신문사가 발행해온 극우 황색 신문 석간 후지가 창간 56년 만에 휴관을 결정했다. 이 매체는 그동안 우익 인사들이 혐한 기고문을 여러 차례 게재해 논란이 됐었다. 1일 산케이 신문사는 이 회사가 발행한 석간지 석간후지에 대해 내년 1월 30일을 발행 2월 1일자 끝으로 휴관한다고 밝혔다. 석간후지는 1969년 2월 창간된 일본 최초의 타이블로드 신문으로 대표적인 우익 지향 매체다. 일본 내 고급화로 유명한 무라타니 가스미가 여러 기고를 했었는데 제가 그 취급한 기사도 있습니다만 이 석간후지가 보수면서도 좀 혐한적인 그런 성격의 보도를 많이 한다라고 저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뭐 별거 다 가지고 혐한 조장을 하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싸구려만 사 먹는다 뭐 이런 거. 또 도쿄 올림픽 때와 비교해 60% 수준의 그 한국 수준, 한국의 그 스포츠는 뭐 몰락했다. 뭐 이런 거. 그게 객관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축구가 문제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게 이제 그 이시바 총리가 나오면서 또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또 그것도 의미 있는 거 상관관계를 요거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한일 국교 정상화에 보이지 않는 손이 석간후지 휴관을 정령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음, 석간후지도 뭐 파이드로 아니 타블로이드 신문이라고 그랬지만은 요즘은 뭐 온라인으로 저는 온라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한국에서 그런 거니까 저건 어쨌든 운영하면 되는 건데 휴관한다 보니까 폐관한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색깔을 바꿔서 다시 나올지 그건 두고 볼 모양이네요. 목루 동심 파괴 이스라엘 이란 전쟁의 확전이 동북아에 미칠 영향. 이시바 총리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들이 그 대만 유사 이런 대만이 문제다 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도 그 대만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사람의 방송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상관관계 모델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단지 인과관계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서론도 좀 얘기를 했고 현재 정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좌파는 친미적이면서 정복파들이었다. 김대중 키즈들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윤 정권은 그 정복파는 아니죠. 문재인 키즈다는 식으로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그 다 상관관계로 논리를 전개해야 되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 188 발사했고 중동 전쟁 확전 사실 석유 이권 전쟁이다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1년여 전에 이 가자지구 앞바다에 석유가 나는데 가스전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거를 차지하기 위한 거로 그러니까 이 모사드가 그 정보력이 대단한데 그 레바논 삐삐 그 폭탄 이런 것까지 하는 모사드가 그 노래 축제 때 그렇게 이스라엘 국민들이 당하는 거를 사전에 몰랐겠느냐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어, 걔네들이 하마스가 오판을 해서 쳐들어오게 만들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 척거리는 어째 보면은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완전 죽이게 하는 게 다 그 뒤에는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데
또 가자지구 사람과 서한지구 사람들은 또 서로 교류가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 서한지구 내에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팔레스타인이 있어서 가자지구를 또 이 공격할 명분을 얻었고 그렇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사드 작전 뭐 이런 등등으로 또 확대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이란 정권 수뇌부도 사실 글로벌리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확인되지 않는 출처입니다. 그냥 개인의 어떤 그런 상황관계 논리로 나온 얘기인지 이란 현재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 위에 정신적인 우두머리 빼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시아파의 전쟁을 하면 이슬람 순위파는 어떤 행동을 할까? 사우디는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용히 있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지지할 것이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좋아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란 핵시설 공격 가능성, 중동 확전 위기 절정으로 되지 않겠냐. 이란은 이스라엘 공격은 자위권 행사이고 추가 보복은 없으면 끝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까 인용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란 석유시설 공격할까? 유가 이틀째 급등, 환경 글로벌 마켓,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은 해역국들의 생산 감축이 잘 지켜지지 않아 추가 하락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뭐 기초원자재인 석유도 과잉 생산을 하고 뭐 중국도 다 하고 자관 인구도 늘어나고 했는데 이제는 경제가 안 좋으니까 다들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거로 해석이 되기도 하네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부 생산국에 대해 합의된 생산 감축을 준수하지 않으면 원유 가격이 배럴당 $5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은 러시아도 죽을 맛이고 다들 죽을 맛일 거예요. 이란 내 아제르바이잔인이 2,300만 명인가 본토에는 1,000만 명뿐이 안 하는데 이란 내에 아제르바이잔 인구가 2,300만이고 테헤란에도 이 아제르바이잔인들이 꽤 많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 우측에는 트루크 인들이 꽤 많이 또 살고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카스피해인데 여기에 또 석유가 또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다 그리고 아까 아르메니아가 우리나라 K2 전차 구매 의향이 있는데 결국 걔네들은 그 사람들은 아르제바이잔하고의 또 근데 아르제바이잔도 석유가 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란이 만약에 무너진다면은 카스피해를 경유하는 이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져 가지고 뭔가 새로운 석유가 호황이 될 수 있다. 근데 거기 이란 북부에 있는 이란 북부가 아르제바이잔인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초생달에다가 별이 있는 게 전부 다 투르크 계통인 거죠. 투르크 계통. 이슬람권에다가 어쨌든 이렇게 된다 이게요. 2030년이 되면 석유가 남아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만의 석유 루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한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게 좀 곤란해졌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동부 쪽 점령 지역에서는 블루스트림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터키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 노드스트림은 파괴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그 야말 반도에서 오는 그 석유는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이건 뭐 폴란드를 경유하고 뭐 독일까지 가는 거로 되어 있고요. 이런 설명을 해 보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위에 거들은 그 1대1로, 그 밑에 거는 해로의 1대1로인데, 인도에서부터 그리스까지 연결되는 인도, 중국, 유럽 경제회랑, 요거를 미국이 주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의 1대1로 가는 쪽에서는 전부 다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해석이 맞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트럼프와 푸틴의 그 연관관계도를 또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재집권 안 되면은 여러 해결책들이 좀 보일 것 같기도 하다. 이런 그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동북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상관관계로 논리 전개를 했는데요. 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만 유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정은은 트럼프가 재선되면 손을 잡을 것인가? 만약 손을 잡으려면 이란에 무기를 팔아서는 안 된다. 중국은 북한의 친중 세력인 장성택파를 물색하고 있다. 장성택은 죽었지만은 오히려 친중 공산당 내에서도 친중파가 있을 거다. 미국의 플랜 B는 김정은은 세력 몰아내고 김한솔 미국에서 교육받고 키우고 있지 않느냐. 푸틴 북로 공격받으면 상호 지원. 김정은 가장 강력한 조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공격자를 지칭하진 않았지만 중국도 포함이 된다는 거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북한이 김정은이가 만약에 죽더라도 친중파가 득세하면 곤란하다. 친중파가 득세하면 중공군이 함경도 쪽으로 넘어와서 동해 쪽으로 이제 진출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끔찍한 일이다. 동해를 일본도 문제일 거고요. 이런 거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방산업체는 채용 전쟁을 벌이고 있다. 냉전 이후 최대 주문량. 동아일보 8월 17일자 보도 내용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만주에 있는 중공 인민군의 남한 침공의 길을 내줄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북아시아의 역량, 이스라엘 그 이란 전쟁이 중국이 남한을 치기는 어렵다. 그리고 해상으로 침공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만도 침공을 못하면서 남한을 침공할 수 있겠냐 하는 논리는 뭐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인 문제로서는 한국의 핵심 문제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없다 그러면 사실 우리 정치판을 다 물갈이 해버려야 된다. 그게 안 돼가지고 결국은 친중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고 금투세를 그때 가서 또 시행을 한다면은 미국이 그동안에 그 한국에 투자한 거 아까 그 고려엔 비유를 했습니다만은 그거 중국 애들한테 넘어가게 놔두겠느냐. 그러니까는 반도체는 뭐 다 그 미국 땅으로 가져가지만 그런 거는 안 되니까 그렇지만은 그 경영권 이런 헤게모니 좌지우지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 안 뺏기겠다. 이렇게도 좀 광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게 됩니다. 항상 뭐 심각한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유튜버들의 또 시간을 보내는데 즐거움을 주죠. 보드카의 나라 러시아 대가족이 맛본 진도 홍주와 안동 소주의 거짓없는 솔직한 평가. 뭐 좀 세지 않다 그런 얘기죠. 뭐 가정에서 뭐 자관이 이렇게 그 덩치들 떡대들도 좋고 배도 나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헛 그 러시아인 그 슬라브족
만이 아니고 독일계 러시아인들하고 섞여져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만으로라도 이게 이제 한국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쁜 여자가 이렇게 못생긴 남편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요건 딸인 모양이에요. 이 친구는 왜 또 수염을 길러가지고 자기도 가슴에 털이 있으면 좀 벗을 텐데 어쨌든 벗어가지고 얘거 어디 따뜻할 때 찍었는지 모르지만은 러시아 어느 쪽이 그렇게 따뜻하지? 다만 얘네들은 뭐 자관 가정에서 뭐 응? 이렇게 그 뭐 벗는 거를 수영 내과에 가서 수영하는 것도 뭐 찍고 그러는데 자관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거 한번 하는 거를 좀 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